중동의 스트롱맨으로 통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9일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무려 5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이 되면 이스라엘의 역대 최장수 총리에도 오르게 되는데요. 이 보수 강경파 지도자인 네타냐후 총리의 연임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서 강경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중동 지역 정세 전반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우 인터뷰 오늘은 이스라엘 총선 결과 분석과 또 향후 중동 지역 정세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학회장 성일광 박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이스라엘 총선 결과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밖에 나온 건데요. 이스라엘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네타냐후 정치인이 지금 당수로 있는 리쿠드 당이 36석을 얻어서 제1당이 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청백당이 35석, 한 석이 적은 35석을 차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우파가 65석, 그다음에 중도 좌파가 한 55석이 되면서 우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야기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총선 방식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확실히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방식입니까? 네, 저희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한 선거구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정당이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예, 각 정당은 최소 전체 투표율의 3.25%를 넘어야 됩니다. 3.25%를 넘지 못하면 의석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3.25%를 넘은 정당들 중에서 이제 투표율을 가장 많이 가져간 정당이 이제 리쿠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청백당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0석을 나눠 가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이 부패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사실 승리를 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를 하게 됐고요. 이 승리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는 리쿠드 당이 우파의 정당인데 네. 고정적인 지지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이 정당은 어떤 선거에서도 최소 29석에서 30석을 항상 유지해 왔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했지만 최소 30석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5석이 더 늘어서 35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정적인 지지율이 있는 이런 이스라엘 정치 구조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 또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 캠페인을 아주 잘 운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파들을 결집시키는 발언들을 하면서 우리 리쿠드 당이 이번에 선거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우파 결집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파를 결집시키는 선거 캠페인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 하루 이틀 앞두고 우리 요르단강 서안지구 즉 팔레스타인 지역인 정착촌 지역을 자기가 다 재집권하게 되면은 합병하겠다. 예. 이런 아이디어를 밝혔는데 이것 역시 리쿠드당 즉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좋아하는 또 정책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내에 한 200만 되는 아랍 유권자들이 이 야권 즉 청백당을 지지할 줄 모른다.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쿠드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우파 결집에 성공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 서한지구 합병 문제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 네타냐후 총리 부패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검찰총장이 이 선거 기간 중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곧 네타냐후 총리를 소환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고, 네. 지금 3개의 사건에 있어서 부패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총리직은 사실상 이스라엘 법으로 그렇게 기소 중에 있는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그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총리직 수행에는 일단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뭐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는 뭐 별 장애물이 없는 거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이 네타냐후를 승리로 이끄는데 큰 지원을 해준 존재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고요. 뭐 브로맨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 굉장히 친밀한데 네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전폭적으로 네타냐후를 지지를 해줬죠. 네, 한 2가지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첫 번째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골란 고원 지역. 네. 1967년 전쟁에서 시리아에서 전쟁에서 뺏었던 그 땅을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이스라엘 점령을 인정하겠다. 이스라엘 영토로 거의 인정하겠다라는 지지를 해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선거를 한 3, 4일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납니다. 네,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우파의 또 결집을 노리는 2가지 아주 큰 선물을 주면서 이 네타냐후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해 준 것, 이것도 굉장히 그래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국제사회 반발도 많았고요. 네네네. 어쨌든 뭐 네타냐후가 이렇게 연임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얻게 되는 반사이익도 분명히 있겠죠? 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두 대통령이 찰떡 케미로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또 두 대통령이 또 어떤 그 정치적 방향이나 이데올로기가 우파 결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맞고 그래서 앞으로 미국 내 유대인 유권자들은 보통 그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요. 혹시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로 혹시 우파 유권자들의 유대인 우파 유권자들의 표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 전체 방향과 네타냐후 총리가 맞기 때문에 서로가 아주 주고받고 하는 좋은 그런 관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네타냐후가 이번에 총리에 당선이 되면서 5선에 승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조금 있으면 아마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할 것 같고요. 네타냐후 총리가 네. 7월 17일이 되면 이것이 이제 전체 총리 재임 기간 13년 하고도 127일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장수 총리가 되고 아마 초대 이스라엘 총리였던 다비드 벤구리온 총리 다음으로 원래 다비드 벤구리온 총리가 1등이었는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7월 17일이 되면 최장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이렇게 네타냐후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알려진 대로 굉장한 강경 보수파고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우파를 결집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선거 공약 바로 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정착존 합병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만약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특히 이제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정착존 지역 60%인데요. 전체 서안지구에 이 지역을
합병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과정에 큰 타격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동 평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는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책을 아무래도 나타나는 총리가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제 큰 변수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인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한 지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분쟁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서한 지구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골란고원은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 시리아에서 점령한 것이고 네. 요르단강 서한 지구는 요르단에서 빼앗은 땅이지만 요르단이 이 영토의 주권을 포기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지금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요르단강 서한 지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지역의 60%를 합병하겠다고 하니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방법으로 이국가 해법이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제시가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를 독립된 나라로 인정해주자. 이런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해법 자체가 지금 위태로워질 거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일맥상통합니다. 즉 요르단강 서한 지구의 60%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면 예. 나머지 40%를 지금 팔레스타인이 가져갈 수 있겠다는데요. 일단 이렇게 수치상으로는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은 지금 요르단 서한의 거의 100%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요르단강 서한 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야 이 두 국가 방안, 즉 이국가 해법안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물 건너가게 되면서 이국가 해법안이 아니라 일국가 해법안, 즉 한 국가 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동시에 두 민족이 살게 되는 일국가 해법안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또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대단히 차별하는 그런 정책이 그렇죠. 나오게 될 텐데요. 예. 네, 그런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도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도 계속해서 비판을 더 크게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중동 정세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나타나 총리가 계속해서 요르단강 서한지구 합병이나 계속해서 우양우 정책을 펼친다면 네. 유엔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여러 많은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자성에 사성하라 좀 더 온건한 정책, 좀 더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평화 협상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을 하라고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그랬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그런 좀 온건한 부분을 네타냐후 총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정책을 좀 온건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미국의 어떤 강력한 대통령, 미국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경우 이스라엘이 좀 이팔 문제에 있어서 좀 온건한 자세를 취했었는데 오바마 같은 대통령 그렇죠.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어려운 조건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이스라엘학회장 성일광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